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필기 2021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최초로 기록된 직업병은 했죠. 그죠? 자주 나왔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죠. 그죠? 납 먹는 히포, 하마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히포, 하마는 납 중독을 기술했고 최초의 직업병이 납 중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의 납 중독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점액낭염은 관절 사이의 윤활액 사이를 싸고 있는 윤활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초염은 건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며 건염은 건의 염증으로 건염과 건초염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 무리한 힘 등으로 인하여 수근관 내부 정중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이렇게 세 가지 설명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요추염자는 근육이 잘못된 자세나 충격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수축되어 굳어지면서 근섬유 일부가 띠처럼 단단하게 변했다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자, 요추염좌라는 것은 요추, 허리뼈 부위의 뼈를 연결하는 섬유 조직인 인대가 손상되어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골격계 질환의 각각의 질병에 대한 증상을 묻는 문제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 문제 한번 체크하시고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파란색 별표, 자주 출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노동 환경에 노출될 때 유해인자에 대한 해치의 양반응 관계 곡선의 기관장애 3단계입니다. 요 앞에 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양반응 관계 곡선에서 기관장애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장애가 나타나는 3단계, 1단계는 항상성 유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해인자 노출에 대하여 요것까지는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항상성 유지 단계에서 넘어가면 보상 단계가 됩니다. 방어 기전을 동원하여 기능 장애를 보호할 수 있는 보상 단계가 되고요. 이 보상 단계 넘어가면 고장 단계가 됩니다. 보상이 불가능하여 기관이 파괴가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성 유지 단계, 그 다음 보상 단계, 그 다음 고장 단계 세 가지 단계죠.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피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주 출제가 되죠. 곤비란 단시간의 휴식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피로다. 잘못되었죠. 그죠? 자, 단시간의 휴식으로도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곤비는. 그래서 회복될 수 없는 발병 단계이고요. 병적인 상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1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날까지도 피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과로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통 피로는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다음 날은 회복이 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정신피로는 중추신경계 피로를 말하는 것으로 정밀 작업과 같은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작업에서 발생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다 암기한다면 좋지만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출제된 것 위주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면 일단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성면, 암을 일으키니까요. 자,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해당되겠습니다. 환민성냥 해당되고요. 베타나프틸아민과 그염 이렇게 세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출제된 거라도 기억할게요. 성면,
황린성냥, 베타나프티라민과 그 염, 요거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아닌 건 2번의 크롬산 아연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해설에 있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기에 넘어가면 요거를 이렇게 지금 3가지잖아요. 최대한 5가지 정도 적으시오라고 나오니까요. 암기하기 쉬운 거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그죠? PM10의 관리 기준은 100이다. 그죠? 맞습니다. 사무실 공기의 관리 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맞았죠? 그죠? 총부유세균의 채취 방법은 충돌법을 이용한 부유세균 채취기로 채취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보겠습니다. 사무실 공기질의 모든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한다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오염물질별 관리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측정한 측정치 중에서 평균값이 아닌 최고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란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고요. 자, 이러한 규정들은 실기까지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실기까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해설의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이다, 제품명입니다. 두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인자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자,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무슨 페인트다, 그죠? 이게 제품명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다시 말하면 페인트에 포함된 화학물질이에요. 뭐 신노가 10%다. 예를 들어서 톨루엔이 5%다. 이게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품명하고 화학물질명하고 함유량, 뭐가 몇 프로 들었다. 이거 하고요. 취급시 주의사항. 이 물질 분리옆에 두면 폭발하는데 적어두지 않고 폭발하게 두면 안 되죠. 취급할 때 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이죠. 건강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암을 일으킨다. 환경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유해 위험성이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리화학적인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이나 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이런 걸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닌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응급조치하라 들어있어야겠죠? 이 물질의 특성은 뭐다? 물리학적 특성 필요합니다. 폭발이나 화재가 났다면 물을 쓰면 안 되고 모래를 뿌려라. 이렇게 폭발 화재 시 대처법도 MSDS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일까요? 자, 화학적 인자 중에서 유기화합물만 109종입니다. 금속이 20종, 산알칼리 8종, 가스 상태 14종, 그죠? 이렇게 다 합치면 엄청나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암기해서 답을 찾는다는 건 사실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런 파란색 별표 문제들은 주어진 문제에서 답이라도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솔린, 니트로벤젠, 디에틸에테르.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위험이 있다고 많이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속한다 봐야 합니다.
자, 근데 1번의 에탄올, 메탄올, 알코올이잖아요. 자, 이러한 화학물질보다는 조금 위험이 덜하다 볼 수 있거든요. 에탄올 등 알코올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산업 피로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에 커피나 홍차, 엽차,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공급한다. 이거 맞다, 그죠? 신체 리듬에 적응을 위하여 야간 근무의 연속은 7일 너무 길죠? 2에서 3일 정도 연속하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작업은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될수록 정적인 작업으로 전환하면 정적인 작업도 피곤하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동적인 작업과 정적인 작업을 적절히 배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피로한 후에 장시간 휴식하는 것이 휴식 시간을 여러 번 나누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했는데 반대가 돼야 되죠. 그죠? 장시간 휴식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으로 나누어 휴식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죠. 직업성 질환 중 직업상의 업무에 의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죠? 자, 이렇게 업무에 의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원발성 질환이다 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필기에는 자주 나온다, 그죠? 재해예방의 4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그죠?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 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조사가 아니라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결의 원칙이라고 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인이 있다라는 건 대책을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해 원인에는 적절한 대책을 선정할 수 있다. 대책 선정의 원칙이고요. 재해에서 원인은 필연적이었죠. 하지만 재해에서 손실은 우연적이다 라고 했죠. 손실 우연의 원칙까지 4가지 원칙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자주 나왔습니다. 토양이나 암석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자연적인 붕괴로 생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건물의 균열을 통해서 실내 공기로 유입되는 발암성 오염물질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토양이나 암석에 존재하고 우라늄의 붕괴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답은 바로 1번의 라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은 실기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NIOSH에서 제시한 권장 무게 한계가 6kg이고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중량물 무게가 12kg입니다. 중량물 취급 지수 LI를 계산하라. 그죠? LI는 권장 무게 한계분의 실제 작업하는 무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장 무게의 무게 한계 6kg 분의 중량물의 무게 2kg 요거 해주시면 12네요. 그죠?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별표 3개 굉장히 잘 나오죠?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자,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에서 산업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강령 중에서 전문가로서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기업체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전문 분야로서의 산업위생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게 전문가다. 맞죠, 그죠? 4번의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의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2번을 볼게요. 근로자의 건강보호 책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거는 전문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는 동안 혐기성 대사에 동원되는 에너지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혐기성 대사 순서는 ATP죠. 아데노신 3인산, 그 다음 CP죠. 크레아틴 인산,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나
포도당 순으로 대사가 일어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산업안전은 실기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산업위생은 실기는 조금 뜸하고 필기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되면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망자가 2명이니까 중대재해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한 건 사고에서 동시 2인 이상 발생되면 중대재해입니다. 그죠? 자, 3개월 이상인데요. 현재 4개월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생겼어요. 이것도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겠네요. 세 번째 중대재해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한 건의 사고에서 동시에 10인 이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자, 지금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2명이면 10명을 넘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은 보니까요, 상해는 없으나 재산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이거는 중대재해가 아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마이스트가 정의한 내용으로 시스템으로부터 요구된 작업 결과 요구하고요. 작업에 대한 결과의 차이다. 다시 말하면 요구했는 대로 작업이 되었다면 차이가 없는데 요구했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인간의 실수다. 실수했기 때문에 요구와 다른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실기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작업 대사율이 3인 강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실동률을 냈습니다. 실동률은 실제 노동률이 되겠다, 그죠? 자, 85-5 곱하기 R의 말 해서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85-5 곱하기 작업 대사율이 3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 작업 대사율 3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계산하면 70%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된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위생 활동 중에서 평가의 주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위생 활동은 예측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평가입니다. 그죠? 자, 정답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라는 것은 유해인자에 대한 양 정도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평가다라고 합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을 하는 것도 평가는 단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고 예비조사 목적과 범위를 결정하고 현장 조사로 정량적인 유해인자 양을 측정하는 측정도 해당이 되고요. 유해 정도의 평가는 관찰, 인터뷰, 측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측정값을 노동부의 노출 기준 고시, 미국의 허용 기준 등 문헌의 값들과 비교하는 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닌 걸 찾아볼게요. 자,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측정도 아까 포함된다 그랬죠? 예비조사 목적과 범위를 결정한다. 맞다, 그죠? 현장 조사로 정량적인 유해인자 양을 측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아까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최종 활동이다 했는데요. 자, 우리가 산업위생 주요 활동에서 최종의 활동은 관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은 바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실기까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톨루엔의 TLV는 50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작업시간이 10시간입니다. 허용 기준을 보정해야 하는데요. OSHA 보정법과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적용했을 경우 보정된 허용 기준 간의 차이는 했습니다. 별표 2개에서 3개까지도 붙일 수 있는 문제 꼭 풀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OSHA 보정을 해볼게요. 보정된 노출 기준은 현재 농도 50ppm 곱하기 10시간분의 현재 시간 10시간분의 8시간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40이 나오겠습니다.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볼게요. 일단 노출 지수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현재 작업 시간 10시간분의 8시간. 그죠? 요렇게 더해서 24가 돼야 되니까요. 여기는 16분에 이렇게 더해서 24가 돼야 되니까 24에서 10을 빼줘야 된다. 그죠? 이건 공식이었습니다. 계산하면 노출 지수가 0.7이 됩니다. 보정된 노출 기준은 노출 지수 곱하기 현재 취급하는 양 50을 해주시면 되죠. 계산하면 35 ppm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된 허용치 간의 차이는 OSHA는 40이고 브리프 스칼라는 35죠. 빼주면 5 ppm 차이가 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작업위생 측정 및 평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 가스상 물질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열 탈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화탄소를 활용한 용매 탈착은 독성 및 인화성이 크다. 맞죠? 그죠? 작업이 번잡하여 열 탈착이보다 간편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했을 때 활성탄관은 열 탈착에 3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므로 사용이 제한된다. 잘 안 나왔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에 열 탈착은 용매 탈착에 비하여 흡착제에 채취된 일부 분석물질만 기기로 주입된다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열 탈착은 오염물질의 일부가 아닌 전체 양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되기 때문에 낮은 농도의 농도가 낮아도 분석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 양이 다 들어가니까요. 단 한 번밖에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틀렸다 보시고요. 4번에 열 탈착은 대개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 탈착된 분석 물질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직접 주입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잘 안 나왔잖아요.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에서 뭐가 틀렸구나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2번. 정량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됩니다. 정량 한계는 표준 편차의 10배지요. 또는 검출 한계의 3배 또는 3.3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게 설명한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온의 노출 기준을 구분하는 작업 강도 중에서 중등 작업에 해당하는 열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경작업은 200kcal까지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죠. 중등 작업은 200에서 350kcal이고요. 중 작업은 350에서 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등 작업에 해당되는 건 221이 해당되죠. 그죠? 200에서 350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열 환경의 온열 측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흡구 온도와 기온과의 차를 시료 복사 온도라고 한다. 그죠? 요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맞는 내용입니다. 실제 환경의 복사 온도를 평가할 때는 평균 복사 온도를 이용한다. 요것도 맞고요. 고열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은 기온, 기류, 습도, 복사열이다. 그죠? 맞습니다. 4번에 습구, 흡구 온도 계산 시에는 반드시 기류를 고려한다. 위에 걸 모르더라도요. 우리가 습구, 흡구 온도 계산 공식만 보면 뭐만 있으면 돼요? 자연 습구 온도, 흡구 온도, 건고 온도만 있으면 습구, 흡구 온도 지수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류를 고려한다. 요 설명이 틀렸죠. 그죠? 요것도 조금 혼돈되실 것 같으면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경 범위가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인 입자산 물질이 여과지에 포집될 경우에 관여하는 주된 메커니즘은 했습니다. 자, 입자 크기별 기전인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또 실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입경이 0.1 마이크로미터 미만 이렇게 가벼운 건 날려요. 확산이 되겠습니다.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까지는 확산과 직접 차단 또는 간섭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가 큰 거는 관성 충돌과 직접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벼운 것일수록 확산 쪽으로 가고 무거울수록 어디로? 관성 충돌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1에서 0.5니까요. 0.1에 가까운 건 확산이죠. 그 다음에 0.5에 가까운 건 직접 차단 또는 간섭.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자, 삼각형 하겠습니다. 정량한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이번에 책이 나오면서 해설 빠뜨려 버렸네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산업위생 같은 경우에 크게 쓸데없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문제들 보이죠? 그 중에서도 과감히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책을 출간할 때 해설 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일단 삼각형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 소듐 바이설파이트, 요거는 술폰산을 뜻하는데요. 흡수액 20ml를 취한 유리 제품의 미드젯 임핀저를 고속시료 포지 펌프에 연결하여 공기시료 0.480m 삼승을 포집했습니다. 가시광선 흡강 광도계를 사용하여 시료를 실험실에서 분석한 값이 표준 검량선의 외사법에 의하여 5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지시되었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시료 포집 기간 동안에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증기의 농도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분자량이 30g 퍼 몰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에 ppm을 계산하라 라고 했고 위에서 준 게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밀리그램하고 ppm하고의 관계, 그죠? 자, 요거는 별표 2개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일단 떠올라야 되는 공식 요거는 떠올라야죠. 밀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은 현재 5도씨 1기압이라면 24.45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입니다. 근데 지금은 ppm을 구하라 했으니까 ppm은 이라고 바꿔주면 분자량분의 밀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 곱하기 24.4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분자량 30이다 라고 했고요. 24.45는 이제 25도씨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밀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을 계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주어진 값이 미터의 삼승은 뭐가 주어졌는가 하면 여기에 주어져 있잖아요. 0.480 미터의 삼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그램은 뭐가 필요한가 볼게요. 여기에 50 마이크로그램이 있어요. 마이크로그램은 뭐죠?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그램입니다. 밀리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고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이라서 요 차이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50 곱하기 다시 말하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그램이다. 그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밀리리터가 이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 밀리리터를 없애기 위해선 곱하기 밀리리터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지금 흡수액 20ml를 취했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20ml 이렇게 주면 밀리리터 없어지고 위에는 밀리그램만 남았고요. 밑에는 미터의 삼승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밀리그램 퍼 미터 삼승을 구했기 때문에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값은 1.7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자, 고체 흡착관의 뒤층에서 분석된 양이 앞층의 25%였다. 그죠? 앞층에서 충분히 걸러졌다면 뒤층에 25%까지 있을 리가 없는데요. 그 말은 뭐가 되었다?
파과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걸러내지 못하고 통과한 양이 25% 되었다라는 걸 뜻하겠죠. 이에 대한 분석자 결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1번에 파과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2번에 파과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두 개 전부 다 파과가 되었다라는 설명이죠. 3번에 시료 채취 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앞층보다 뒤층이 25%나 된다는 건 파과가 되었거나 아니면 오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했다. 근데 4번은 보니까요. 분석된 앞층과 뒤층을 합하여 분석 결과로 이용했다. 이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오염물질이 흡착관 앞의 앞층에 포함된 다음 뒤층에 흡착되기 시작되어 기류를 따라 흡착관을 빠져나가는 현상을 파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층에 다 걸러져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서 뒤층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게 파과가 된다. 그죠? 성능 파괴. 다시 말하면 청소기에 우리 먼지통이 꽉 차버리면 더 이상 걸러내지 못하듯이 파과되었다라고 하죠. 뒤층에서 분석된 양이 앞층의 25%였다라는 건 파과가 일어났거나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앞층, 뒤층을 다 합했는 게 아니라 파과나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식 자체는요, 너무 실기해도 단골로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죠? 옥내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똑같았습니다. 스쿠우쿠 온도지수. 그죠? 옥내는 뭐가 없습니까? 태양이 없죠? 그래서 뭐를 빼라? 건고 온도를 빼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0.7 곱하기 자연 스쿠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답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파란색 별표 할게요. 활성탄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흡착관의 길이는 7cm, 외경이 6mm인 것을 주로 사용한다. 잘 안 나왔죠? 꼭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흡입구 방향으로 가장 앞쪽에는 유리 섬유가 장착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활성탄 입자는 크기가 20에서 40 메시인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꼭히 암기할 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층과 뒤층을 우레탄 폼으로 구분하며 뒤층이 100mg으로 앞층보다 2배 정도 많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잘 나왔잖아요. 틀렸죠? 흡착관은 앞층이 100이고 뒤층이 50이죠. 그래서 오염물질에 따라 다른 크기 흡착제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틀린 설명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처음 측정한 측정치는 유량, 측정시간, 회수율, 분석에 대한 오차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유량에 대한 오차가 유량이 15%였는데요. 개선해서 10%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감소되었다면 개선 전 측정치의 누적 오차와 개선 후 측정치 누적 오차의 차이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 전의 누적 오차 계산해 볼게요. 누적 오차는 루트 하시고요. 각각의 값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된다. 그죠? 10의 제곱, 7의 제곱. 계산하니까 19.57%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 후에는요, 15가 10으로 바뀌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6.06%가 나왔습니다. 전과 후의 차이니까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3.51%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산업위생 통계에서 적용하는 변이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표준 오차에 대한 평균 값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변이 개수는 표준 편차의 수치가 평균의 몇 %가 되는지를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1번 설명 틀렸고요. 통계 집단의 측정 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성의 정도를 표현한다. 맞죠? 그죠? 단위가 서로 다른 집단이나 특성 값의 상호 삼포도를 비교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고요.
평균 값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변이 개수의 의가 작아진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1번 되겠습니다. 33번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소음을 측정할 때의 기기 설정이다. 그죠? 자, 스레솔드는 80, 크리테리아 90이죠.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5dB.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인데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문제들 제법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성면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기체는 이라고 했습니다. 공기 중 성면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충전 시 휴대용 펌프를 이용하여 여과지를 통하여 공기를 통과시켜 시료를 채취한 다음 이 여과지에 괄호 공기를 씌운다 했는데요.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아세톤 증기를 씌우고 괄호 시약을 가한다. 트리아세틴 시약을 가한 후에 위상차 현미경으로 400에서 450배 배율에서 섬유수를 계수해서 성면 농도를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성면 농도 측정할 때는 자, 어떤 여과지에 무슨 증기? 아세톤 증기를 씌우고 어떤 시약? 트리아세틴 시약을 가해서 위상차 현미경으로 분석한다. 이 정도 그죠?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그죠? 이거는 한 번씩 필기 나오잖아요. 방사성 물질의 단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방사능의 SI 단위는 베크렐이다. 그죠? 이건 맞습니다. 1베크렐은 3.7 곱하기 10의 10승이다 라고 해놨는데요. DPS다 했는데 틀렸죠? 3.7 곱하기 10의 10승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1큐리죠. 1큐리는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이다 라고 표현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에 조사되는 선량은 렌트겐으로 표시하고요. 방사선의 흡수 선량은 그레이로 표시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세개 소음원의 소음 수준을 한 지점에서 각각 측정해 보니 첫 번째 소음원만 가동될 때는 88dB, 두 번째 소음원만 가동될 때 86, 세 번째 소음원만 가동될 때 91dB이었습니다. 세 개의 소음원이 동시에 가동될 때 측정 지점에서의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라는 겁니다. 그죠? 세 개가 동시에 가동이 된다 했으니까 합성 소음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성 소음도 L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죠. 그죠? 10에 10분의 첫 번째 소음 88 플러스 10에 10분의 86 플러스 10에 10분의 91.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93.59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7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까지도 실기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채취 시료 10ml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납의 양이 8.5 마이크로미터 그램이고 그 다음에 블랭크 시료는 공시료잖아요. 그죠?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납의 양이 0.7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총 흡입유량이 60리터일 때 작업 환경 중 납의 농도를 계산하라. 결국은 mg/m의 상승을 계산하라 라는 거고요. 탈착효율이 95%이다. 자, 요건 이제 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꼭 공식에 대입하기보다는 우리가 단위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mg/m의 상승을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말고요. 요 공식은 이제 아까 그 공식대로이고 우리가 계산하던 대로 값을 한번 나열해 보자. 그죠? 단위에 맞게. 자, 지금 위에는 mg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밑에는 미터 상승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mg에 해당되는 건 지금 현재 마이크로그램 나와 있잖아요. 8.5 마이크로그램이 분석이 되었는데 공시료는 이게 시료가 채취 안 된 상태의 시료잖아요. 그죠? 공시료에서 0.7 마이크로그램이 있었으니까 요거 공시료는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요거 요렇게 할게요. 자,
8.5 마이너스 0.7 현재는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이제 밀리그램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미터의 3승이 있으면 되는데요. 현재는 유량이 60리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60리터를 60 곱하기 1리터는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곱해주면 미터의 3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터의 10의 마이너스 3승 3승 해주면 이제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요걸 계산하시면 지금 현재는 뭐냐면 탈착율이 0.95%일 때 값이 요거거든요. 요 값이 대략 한번 볼게요. 얼마 정도 나오는가? 여기는 바로 넣어놨는데요. 계산하면 대략 한 0.13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요거는 뭐냐면 95% 탈착 효율일 때예요. 근데 그러면 실제는 100%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95%일 때 0.13이라면 100%일 때는 얼마이겠는가?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 여기 밑에다가 0.95를 공식처럼 곱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공식 암기보다는 이렇게 비례식 세워볼게요. 0.13 대 95%는 0.95죠. 이거는 x 대 1%는 1이라 그죠? 밖에 것끼리 곱한 건 안에 것 곱하고 똑같으니까요. 0.95x는 0.13이다. 결국 x는 0.95분의 0.13이다. 그래서 밑에 곱해주는 게 된다. 공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값은 0.14가 나옵니다. 그죠? 단위는 밀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요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내 105dB의 소음이 30분, 그 다음에 110dB에서 15분, 115 소음이 5분 발생했을 때 작업 환경의 소음 정도는 얼마 되는가 했습니다. 그죠? 자, 1일 노출 허용 시간이 1시간 30분 15분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노출 지수 EI는 TLV분의 현재 발생 그죠? 소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EI는 처음에 105dB은 30분인데요. 105에서의 노출 허용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을 분으로 고칠게요. 60분이잖아요. TLV가 60분인데 진짜 노출된 건 30분입니다. 그죠? 플러스 두 번째 소음 110dB은 노출 시간이 TLV가 30인데 노출된 건 15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30분 분의 15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5dB에는 5분 노출되었는데 TLV는 15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15분의 5분 요거 계산해 주시면 1.33 요거는 노출 지수가 되겠죠. 자, 노출 지수가 1을 넘었다, 1을 초과했다라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판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판정은 허용 기준 초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금속 가공유, 그죠? 기름이네요. 사용하는 절단 작업 시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 부유물질의 형태는 했습니다. 미스트라는 건 액체의 밀입자죠. 먼지, 가스, 수염이다. 그죠? 나머지 고체고요. 가스는 이제 기체잖아요. 그죠? 금속 가공유, 기름이기 때문에요. 금속 가공유에서는 액체 밀입자, 미스트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은 앞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파란색 별표, 아직 기억을 못 하신다면 붙이겠습니다. 두 집단의 어떤 유해 물질의 측정값이 아래 도표와 같을 때 두 집단의 표준 편차 크기 비교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해설부터 볼게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측정값들이 평균에 가깝게 분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평균이 요거거든요.
값들이 평균에 가깝게 분포하고 있는 건 A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표준 편차가 B보다 어떠하다? 작다. B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집단의 경우가 B 집단보다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잠시만요. 예. A 집단이 B 집단보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가까우니까 제가 지금 답을 잘못 체크한 거 맞죠? 그죠? A 집단의 경우가 B 집단보다 작다라고 설명해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운 거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다른 회차 문제보다는 파란색 별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